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 우리 채권의 늘들의 수다. 오늘 금통 이야기도 좀 해보고 또 요즘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2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의 여부. 이거 제일 이슈인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금통위보다는 그쪽이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시장 관심이. 그래서 오늘 골고루 한번 다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이어서 가는 것들은 채권 시장 흐름, 글로벌 시장 흐름 이런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11월 금통위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금통위를 짚어보는 거 하고 다음에 기자간담회 특별한 점하고 제가 보기에 둘이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합쳐서 하나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김상훈 연구원부터 오늘 금통위 리뷰 또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하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같이 묶어가지고 쫙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뭐 리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기자회견에서 가장 그나마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오늘 가장 많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문도 그렇고 단어가 구조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그냥 기존처럼 이제 거시경제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금융시장 얘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관심이 기업 구조조정에 좀 많이 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통화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다른 금통위보다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금리가 저금리를 낮게 가져가서 한계 기업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반대로 또 금리를 안 내렸다면은 그때 그러면 그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뭐 구조조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좀 인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낮춰서 한계 기업이 많아졌다.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한계 기업은 원래 있는 거고 예. 금리는 낮춘다고 해서 한계 기업이 더 생겨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오늘 좀 특이한 점이요. 네. 그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출이 나쁘지만 뭐 내수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뭐 정부 부분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소득도 늘고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GDI 같은 게 YOY로 7% 정도 성장했으니까요. 네. IMF에서 맨날 얘기하는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살짝 하신 것 같아서요. 네.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쪽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산생이나 기업 실적만 보는데 가게가 구매력이 생겼다는 저 표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까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연구원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제 가게가 실질 구매력이 생겼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교육 조건 좋아져서 GDI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늘어난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소비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느냐인데 그 늘어난 거 전부 다 전세값으로 들어가요 요즘. 그렇죠. 전세값으로 들어간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게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구매력이 늘어난 거는 통계상의 착시에 불과한 거지. 그거 늘어난 것만큼 저축이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전세값으로 저축, 자기 집값으로 저축. 그게 저축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소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의 역설에 빠져버렸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봅시다 그거는. 누가 행복한 거예요? 집주인한테는 그럼 돈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주인은 근데 그게 재밌는 게요. 이번에 미국 재무부 환율 의회 보고서에도 네. 뭐 오일 익스포터에서 임포터에게 6천억 달러의 인컴이 이전됐으니까 네. 오일 임포터들은 내수 부양해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IMF 보고서에도 나오고 하는 총재님도 말씀하시고. 그럼 미국도 내수 부양해야 되겠네.
오히려 임포터잖아요, 미국. 엑스포터는 아니잖아, 아직 공식적으로. 예, 예. 내년에 그게 이슈가 돼 있긴 한데. 예, 하여튼 윤여삼 연구원은 네. 뭐 오늘 통화정책 내용 자체는 또 채권 시장이 조금 긴장해서 바라보려고 시장과 연결해서 조금 얘기하면 긴장해서 바라보려면 이전 불과 한 열흘 전처럼 금리가 너무 낮아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을 텐데 최근에 미국 쪽 연내 금리 인상 기대 들어오면서 우리 금리도 거기 반응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이 30bp 이상 거리를 확보해 놓고 나니까 통화정책 중립 수준이라는 뭐 그런 대략 영역을 뭐 얘기하는 수준까지 채권 시장에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긴장감이 좀 없이 총재께서 아무리 조금 중립 스탠스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다 말씀하셔서 비슷한데요. 근데 제가 느낀 소감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하고 이제 하는 총재는 경기에 좀 낙관적인 시각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이제 취해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 동안에는 뭔가 조금 자신 없어 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 기가 산 듯한 느낌.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대내 환경들이 한은의 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나 이제 저는 그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게 워낙 경기가 위중하니까 부양 쪽으로 썼다면 지금은 아까도 한계기업 얘기하셨는데 뭔가 이제 구조 개혁이나 이제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저금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하셔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현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나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국은행이 그 이제 자신이 있어 하신다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자신 있어 하신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소비 쪽이 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소비 쪽은 굉장히 그 모두 부분에 약간 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드는 게 생각이 드는 그게 그 대출이 이제 마이너스 대출 이런 게 많이 늘었는데 그게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로 뭐 연결을 증자책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땡겨 마이너스 쓰기. 대출을 땡겨가지고 소비를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소비가 좀 좋게 나오잖아요 지금 네. 계속. 근데 그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니에요. 네, 그렇죠. 3분기 거 밀어주고 4분기 거 내년 1분기 거 땡겨. 땡겨준 건데 자 그럼 우리 한 달, 세 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거냐고. 그래서 오늘 거기 연결지어서 조금 하나 기억에 남는 문구가 질문 중에 이번 3Q 그로스가 예상보다는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1.2% 정도로 분기 성장률 꽤 높은 탑을 찍었는데 그 기자가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여기 바터밍하고 이제 방향이 위쪽을 향해 가느냐라는 질문에 총재가 낙관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나올 경제 전망에 기인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뭐 그 김중수 총재나 이성태 총재 계실 때는 약간 그런 바터밍 시그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총재께서 의견을 밝히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주열 총재께서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대답하시는 게 확신 있게 답을 못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통방 문구에도 박혀 있으니까요. 맞아요. 경제 하방 경로에 대한 위험성은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좀 찜찜한 부분이죠. 오늘 뭐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기자가 우리 손승원 교수님의 발언을 그 질문을 했다며요. 예. 한국에서 금리 인하 하려고 그러면 뭐 네. 깜짝 인하를 해서 제로금리로 가버리든지 해야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네. 효과가 없을 거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총재께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음. 좀 제로금리는 과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게만? 너무 부작용적인 부작용, 부분을 네. 생각 안 하시고 얘기하신 것 같다. 그렇게만? 뭐 그렇게 하고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부분이라 새로울 게 없다. 약간 야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뭐 의견, 우리 박정희 연구원은 의견을 한번. 우리 저격수의 의견부터 들으면 안 되는데요. 손 교수님 뭐 상당히 명망 있는 그 한국인 출신의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이신데 저는 요즘 좀 감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강도로 진행이 되어야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동의를 하는데
국내 경제 실정에서 현재 제로금리로 바로 가는 게 그에 따른 또 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막상 이제 한국에 살고 계시고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전세값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약간 조금 떨어져 계셔서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면에서 감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서머스가 글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무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냐? 뭐라도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서머스가 그렇게 얘기하면 와, 석학인 것 같고 예, 뭐 옆에 이제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거시경제학 책을 안 봤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정치적인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니, 파격적인 정책을 쓰려면 굉장히 이제 사회 구조나 재정 정책이나 모든 게 같이 전격적으로 돼야지 돈만 우리만 양적 완화하듯이 확 풀면은 사고만 날 것 같아요. 대단한 컨트롤 타워와 설계를 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내시면 약간 검토해 볼 만하고 다짜고짜 뭐라도 하자는 식이면 좀 곤란하고 뭐 그렇습니다. 난 근데 사실은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교수의 주장은 제로금리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려 그러면 화끈하게 내리지 않으면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우리 유동성 함정이잖아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금리 뭐 0.25 낮춘다고 효과가 있느냐? 내리려면 많이 내려야 효과가 있을 테니 연준 0.25 베이비스텝 따라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말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죠. 이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제로금리가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제로금리하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서로 좀 다른 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미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미국이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미국 국채금리가 좀 변동이 좀 눈에 띄는 변동이 있죠? 그렇죠. 그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 안 하면서 이제 사람들 생각은 야 이러면 연내에는 아예 못하는 거 아니냐. 국자는 뭐 아예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시장이 랠리를 보였다가 10월 FOMC에서 옐런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하고 네. 그 다음에 발표된 10월 고용 지표가 아주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제 12월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 분위기 반영해서 지금 뭐 미국의 단기 금리, 장기 금리 할 것 없이 최근에 한 20bp 이상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쪽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 우리나라 그 장기 금리하고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0년물이 어떻게 미국이 얼마고 우리 얼마예요? 미국이 지금 한 2.35, 35 정도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뭐 한 30. 2.3.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미국은 제로금리잖아. 네. 기준금리가. 우리 1.5금리고. 그렇죠. 네. 근데도 역전이면 음. 기준금리 차를 극복하고도 지금 이겨먹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얘기 계속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조금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0년 금리가 역전된 지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고 이게 10년까지 좀 내려왔는데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는 거냐, 역전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그리고 역전돼서 뭐 큰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관심거리고요. 또 금통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뭐 네. 말씀 나온 김에 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뭐 10년짜리까지도 역전이 된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들고 있는 게 대부분 뭐 3년 이내 짧은 쪽 만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있는 국내 채권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죠. 그리고 국내 장기 투자 기관들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다고 해서 국내 장기 채권을 다 팔고 미국 채권을 다 갈아탈 수 있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뭐 환리스크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갖고 가야 되고.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이래도 되나라는 정도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 근데 10년까지는 상관없지만 이게 뭐 5년짜리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작은 어떤 변동에 대한 이슈를 좀 건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10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심리적인 요인 구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윤여섭 연구원. 네. 그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장기물 역전이
둘 다 똑같이 2.3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우리는 기준이 1.5니까 네. 그러면 0.8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기준이 제로니까 2.3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겁나게 많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벌어지기를.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그게 네. 장난이 어떻게 못 잡혔죠. 해석해야 돼요? 저도 오늘 뭐 금통에 또 많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이었는데 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거라는 그 걱정이 네. 뭐 지배적이고 네. 미국은 그래도 지금 과거 성장 추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네. 뭐 심지어는 주요 기관들은 미국은 잠재 성장률 개선 여지를 얘기하잖아요. 사실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 방향이 다르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고 올해 10년 금리가 붙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그려봤는데 미국의 YOY GDP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YOY GDP 성장률 차하고 미국 10년 우리 금리 10년 차이를 그려보면 2000년 이후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올해 YOY로는 우리가 미국보다 적더라고요. 성장력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해도 사실 성장성만 해도 우리가 이미 미국보다 올해 그나마 제일 양호한 경제가 미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걸 좀 이어서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단기금리 역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그렇죠. 거고 뭐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될 텐데 분명히 미국보다 낮은 그 금리 영역대에 사는 국가들이 꽤 있었거든요. 90년대 일본이 그랬고 2000년대 대만이라는 나라 그랬고 네. 올해부로 이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보다 낮은 금리, 단기 금리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상황과 성장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0년 금리 역전되는 거 적응하고 단기 금리가 이제 만나야 할 거라고 이제 하는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네. 그 부분이 향후 2, 3년 내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금융시장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단기금리까지. 네, 그 부분이 저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걱정스러운 거 이제 금리가 결국은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단기 역전되는 경우는 내가 자주 봤는데 한미 간 역전은 나 그렇게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2005년에 한 번 있었죠. 뭐 있긴 있었지만 예.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 그렇죠. 근데 어쩌면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 맨날 이제 그거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 FOMC 얘기를 하는 김에 이어서 미국 얘기를 하니까 해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주열 총재께서도 FOMC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조금 지난번하고 달라졌죠? 일단 조금 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원래 올해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가 지난 9월에 동결하고 나서 뭐 잘 모르겠고 뭐 미지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이번엔 또 약간 하늘 쪽으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계시고요. 뭐 사실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조사를 하면 거의 하늘 쪽으로 답변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시장을 엇나가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누구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한대 이런 거 좀 미국도 그런 게 있는 거니까 네. 뭔가 특별한 일 없으면 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미국 금리는 골드만삭스 얘기 들어야 된다고. 아, 그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야나치우스가 Q2부터는 모든 이벤트를 다 맞춰서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분석력인지 정보력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이 참고하기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분석력 정보적으로 안 보고 강신했나. 대체로 그걸 봅니다. 강신 또는 접신 이런 거. 근데 뭐 약간 네트워크가 더 크지 않겠어요? 아니, 저기죠 무조건. 네, 이번에도 새로 이사 그 선임된 거 보니까 네. 또 골드만삭스 출신. 아니 골드만삭스 정보력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나라 웬만한 금융기관보다 더 셀걸? 우리 금통이 금리나 하나 아니라 외국 애들이 더 많이 먼저 하는 판이니까 12월 인상해요? 네, 저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5를 한 번에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월에 네. 뭐 밴드 하단을 없애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게라든지 어쨌든 어떠한 액션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안 하면은 너무 욕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 완전 양식이다. 예, 그래서 뭐라도 하기는 어떤 액션 변화는 취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정범 연구원 올해 말에 일단 최소한 밑단은 없을 거다라는데 동의를 해요?
저는 인상은 할 것 같고요. 아예 인상을 할 것 같아. 밑단 없애는 정도. 왜냐하면 결국 시장하고 소통 문제인데 예. 시장이 이렇게 뭐 오늘 밤에도 연설이 있습니다만 뭐 연설이 지나고 12월 4일에 11월 고용까지 나왔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단기 금리가 한 0.9, 뭐 2년물 금리가 0.95 이렇게 가면서 프라이싱을 80% 이상 했다. 네. 그러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뭐 구태여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강추위를 맞을 리스크를 지겠는가? 네. 자, 근데 사실 내 질문은 지금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든 아니면 금리의 밑단만 지우든 하여튼 뭔가 조치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건 이제 거의 상수가 된 것 같아. 이거는. 네.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뭐 아시다시피 연준이 원래 스텝들이 전망해 놓은 경로는 이제 뭐 연간 내년에 한 100bp 정도 더 올린다는 거였는데 네. 시장에서 과연 이제 그 말을 믿느냐? 뭐 나쁜 일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러다가 한 뭐 1.25나 1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뷰 쪽으로 시장의 생각은 컨센서스는 몰리는 것 같고요. 네. 저는 한 1.25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에. 예. 그럼 100bp가 올라간다는 얘기네. 그렇죠. 올해 말에 일단 한번 조금 해놓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내년에 이제 100bp 올라간다. 제 생각은 항상 말씀하시듯이 시그널링 효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0.25나 1이나 음. 시장이 별로 뭐 걱정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고요. 당연히 그냥 넘어가죠. 금리를 올리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옐런이 9월 달에 동결을 하면서 비둘기다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에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1% 위에서 또 올린다고 생각하면 경제가 좋아진 걸 확인하고 올린다고 생각하지 네. 다짜고짜 올릴 거라고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뭐 주식이나 위험자산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게 타이트닝인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도비시한 타이트닝이 될 거라는 그런 설득을 옐런이 하면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올리면 또 뭐 1937년처럼 된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면 많이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긴 1937년처럼 되면 이제 그다음엔 해결책은 이제 전쟁밖에 없어. 그죠? 또 전쟁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리는. 어쨌든 자, 이쪽은 그러면 100bp 내년에 올 연말에 한 번 하고. 저희는 지금 올해 12월 달에 저희도 뭐 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 쪽에서 어쨌든 유동성이 빨리는 부분이 생길 거고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경제 불확실성이 미국은 지금 좋으니까 스타트는 끊는데 그 뒤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기대하듯이 내년 말 기준으로 과연 일자를 볼 수 있을 거냐? 잘해야 일자를 보느냐 마느냐. 그래서 저희는 가는 속도는 굉장히 2004년에 그린스펀 베이비 스텝이라고 했었는데 그 베이비 스텝에 비해서도 훨씬 더딘 뭐 크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기어갈 거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저는 12월 달에 옐런 의장이 분명히 요 올해 2분기, 3분기에 겪었던 요 소요 사건들,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사건들까지 염두에 두면 금리 인상을 취하면서 또 다시 2013년에 테이퍼링 텀트럼을 막기 위해서 성명서에 너무 쫄지 마. 우리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더 테이퍼링을 많이 할 거고 경제 나빠지면 다시 QE로 돌려서 풀어줄 수 있어. 그런 걸 2013년 12월 달에 문구에 박아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정도의 뭐 사탕? 그 정도의 시장에 또 물려주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혹시 숫자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한번 네. 물어보는데 미국 성장률은 올해 얼마쯤 나온다 그래요? 올해 한 2% 중반 정도 2.5 정도 나온다는 네. 거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나빠지나요? 좋아지나요? 비슷한 정도 같아요. 한 2%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2.3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조금 좀 올해랑 뭐 비슷한 후퇴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올해랑 비슷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정도. 예, 예. 그렇다는 중반에 얘기는 좀 그 또 이정범 연구원의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 건데 지금 정상화잖아요, 정상화. 인상이 아니거든. 이게 네. 정상화라고 봐야 돼요. 이제 나타나기 인상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정상화를 통해서 내년 100bp 정도 경기가 최소한 옆으로 이렇게 길 때, 왜냐면 경기가 갑자기 막 과열되면 초고속으로 올려야 될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옆으로 긴다고 볼 때에 조금씩이라도 야금야금 정상화를 해놓자. 뭐 이런 취지가 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내년도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1년에 이 100bp를 올린다? 그게 좀 충격이 오지 않을까요? 나 금융시장 충격 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어떻게 봐요? 뭐 지표가 뒷받침되는 인상이냐, 뭐 어거지로 하는 인상이냐에 다를 거고요. 근데 미국 경제 2.5%면은 걔네들 잠재 성장률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낮은 성장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수치로 보면은 지난번에 점도표에서 이렇게 목침을 해보면은 내년 말 중간값이 한 1.25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말은 한 0.5 살짝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따라간다면은 올해 한 번 정도 인상 12월에 하고 내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가 뭐 한 1에서 1.25 정도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연준들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내년도 말 기준금리 가격이 한 0.8, 0.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장과는 여전히 상당히 좀 괴리가 있죠. 한 50bp 정도는 저는 이제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은 일단은 그 중간값 아슬아슬하게 해서 한 1% 정도를 내년 말 기준금리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했던 것처럼 정상화죠, 정상화. 지금 흔히 말하는 테일러 룰로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기준금리의 적정값이 한 3% 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식으로만 보면 그래서 사실 뭐 1%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크게 충격은 아닐 텐데 금융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이렇게 젖어와서 그걸로 그 회복되고 이랬기 때문에 유동성 없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좋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국들 특히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좋다 해서 미국만 보고 금리 정상화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미국만 보고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좀 그러던 나라고. 달라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미국만 보고 그 통화 정책 결정하는데 음. 옛날과 다르게 미국 경제가 해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커졌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 감안을 좀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가게 돼 있어. 어쨌든 김상훈 연구원, 나는 내년 되면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이 최소 3.5를 넘을 거로 보거든요. 왜냐면 성장률 한 2.5 가까이 나올 것 같고 물가도 내년 되면은 이제 기저효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내년엔 1%대는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 합쳐놓으면 3.5에서 4예요. 그 정도 사이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놔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이정범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내년 연말에 1.25에서 1.5 사이까지 간다고 치면 신흥국 괜찮아요? 이번에 몇 달 동안 한번 살펴보면은 네. 물론 뭐 지난해부터 이미 내년에 올린다고 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이미 신흥국들 중에서 취약한 나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이나 뭐 휘청휘청했고 죽을 뻔하다가 9월에 인상을 안 하면서 이제 한숨 돌렸죠. 보면. 한숨 돌리면서 근데 지금 한숨 돌린 기간이 거의 뭐 한 2달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신흥국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서 견딘 데들은 내년에도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서 못 견디는 곳들은 내년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과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기에 전 세계에서 약한 고리가 꼭 한 군데씩 안 터진 적은 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터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면역이 좀 많이 되긴 했고 그렇긴 하다지만은 내년에 그 부분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건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한 고리가 터졌는데 그게 예전보다 미국한테 되돌아오는 게 만약에 커져지면은 미국도 한번 다시 조금 뭐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 금융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되면 그 순간에 돈은 움직이잖아요, 먼저. 그러면 생각보다 내년에 신흥국에 대한 타격이 난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근데 많이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모양이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생각했던 터진 것보다? 곳들은 터졌고 음. 내년에 이제 그 터질 곳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조금 괜찮게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신흥국 중에서 제일 최상단에 있고 지금 안전한데 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좀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결고리가 약간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뭐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그 동남아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특정 지역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예전보다는 전 세계 경제가 연결이 더 빨리 되고 정보통신이 이게 발달되지 않고 그래서 훨씬 순환이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어디 터지고 터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이슈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중국이 채권 시장을 좀 키우겠다. 네, 많이 키우겠다. 그렇죠. 이거 뭐 SDR 뭐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 개방하고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있을 텐데. 네, 다 그런 쪽으로 연결돼. 예, 금융시장을 좀 경쟁력도 좀 키우고 베이스도 좀 키우겠다 뭐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첫째, 중국 시장이 채권 시장을 중국이 채권 시장을 2배로 키우면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있겠느냐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한참 성장하면서 원자재 빨아들일 때 중국이 원자재 블랙홀이었었거든요. 채권 시장 2배로 키우면 채권 시장 블랙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다 빠져서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까지요.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에 와야 될 외국인이 다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사실 지금 중국 채권 시장은 예전부터 이제 중국이 커오던 성장성 뭐 이런 네. 것들 보면은 뭐 중국이 이제 G2라고 불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대외 시장의 개방이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퀴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시장 개방화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 내 투자자들도 벌써 중국 채권 시장에 굉장히 지금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보다는 직접 조달 시장에서 유동성이 있는 채권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있고 네. 그 약간 요 근래 보면 중국이 자산 시장이 한번 다 사이클을 돌았잖아요. 네. 부동산이 한번 확 뜨고 그러다가 부동산이 좀 슬로워해질 때 주식시장이 또 작년부터 해서 한번 붐이 있다가 주식시장이 꺼지면서 최근에 이제 약간 또다시 이제 섀도우 뱅킹 쪽에 대한 우려를 조금 자극하면서 네. 요런 채권 쪽 시장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중국 투자자들도. 그런 니즈들도 받아줘야 되고 중국도 직접 자금시 조달 시장과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또 중국의 공식적인 루트를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발행 주시장을 2배로 한다고 해서 중국 금리가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돈들의 힘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금리 보면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한데 중국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뭐 많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외부 투자들의 그 고민들은 좀 그 투자 메리트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내부 투자자들은 이미 적응해서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무리 없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중국도 지금 크레딧 이슈가 한번 불거지는 거 아니냐. 중국도 지금 그 기업 부채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구조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 B급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로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량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벌써 몰리면서 낮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채권 시장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 금리의 절대 수준에 대한 매력, 그 부분이 이제 남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남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채권 시장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면요. 중국이 가장 남은 마지막 관문이 뭐 SDR 이런 것도 통과돼야 되고 중국 채권이 아직까지 글로벌 본드 인덱스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인덱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가면은 그러면 뭐 빠져나갈 수 있죠. 블랙홀이 될 우리나라에서. 수도 있다. 예, 근데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저는 그냥 네.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해외 투자 우리나라 경상국자가 올해 1,100억 달러가 나는데 그렇죠. 외환보 유액 싸움은 계속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계속 뭐라 하니까요. 몇 월에 얼마 샀다 그러니까 요즘 잘 못 늘리는 것 같고요. 네. 자본 유출을 정부가 유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규제를 풀어주느냐? 아마 내년 4월에 외국관 규제하고 몇 가지 규제는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채권 애널들의 수다로 메인 토크를 구성해봤습니다. 이제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우리 김설이 MC가 진행을 하는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